소상공인들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는데 네.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뭐 한 명 구하면 50% 제공해주겠다 6개월 동안. 이건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 도입을 정부에서는 더 촉진하려고 합니다. 나쁘다고만 보진 않는 게 우리나라가 일단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갔잖아요. 네. 3천만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노동인력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노동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한번 심각하게 AI나 로봇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의 다양한 분야의 AI가 지금 이 세상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거의 어떤 뭐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채널 어쨌든 재테크 얘기를 하는 채널이니까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뭐 투자처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지금 막 AI 관련된 기업들은 막 계속 뭐 투자하고 뭐 다 주식 또 엄청 비싸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은 뭐 반도체나 LLM 쪽은 더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나 모든 LLM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. 네. 여기서 과연 어떤 기업이 더 잘 되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처가 언급한 대로 로봇이다 보니까는 좀 최근에 로봇 기업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아, 로봇 기업들. 어느 로봇 기업들. 근데 중국에도 투자하려고 하면 힘든 게 중국 로봇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좀 걸리는데 저는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는 거는 그럼 AI가 결국 아까 의학만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에도 쓰이고 건축에도 쓰이고 법률에도 쓰이고 다양한 영역이 붙기 시작하거든요. 그럼 오히려 여기서 농업을 혁신한 AI 기업, 건축을 혁신한 AI 기업 이런 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최근에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특정 많습니다. 분야를 좀 찍어서 거기서 이제 혁신이 나오는 것들. 예. 그러면은 뭐 아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자동차에서의 혁신은 테슬라, 뭐 네. 테슬라 쪽이 또 그런 식으로. AI 네. 또 이렇게 자율주행 네.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네. 테슬라 쪽이 어찌됐든 간에 이 자동차 쪽만 봤을 때는 이게 시대의 흐름과 다 따져보면 결국에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봐야 되는 건가요? 저는,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. 테슬라가 앞으로도 승기를 가져갈 확률은. 거기서 지금 뭐 로봇도 만들고 있고 네, 로봇도 이러는데 만들고 지금 있고. 방향성 자체는 지금 뭐 되게 잘 잡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? 중요한 게 뭐 원래 갖고 있던 원천 기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학습의 양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학습의 양이 어쨌든 데이터가 많아요. 네.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을 뭐로 쓰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 싸움이에요. 데이터 확보. 근데 데이터 확보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는 네. 저는 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혁신, 뭐 이런 네. 기업, 그리고 뭐 농업 기업, 농업에서도 또 혁신 기업 이런 네.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건 결국에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 건데 그걸 네. 맞추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? 내가 이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은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농업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농 장비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비료 관련된 것도 있고 네.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한 섹터가 나눠지거든요. 일례로 제 제자가 창업한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만든 지가 한 1년이 안 된 회사인데 전국에 있는 우수 농업인들, 명인들의 데이터를 끌어왔어요. 네. 그런 거예요. 이게 내가 주말 농장 가게 되면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막 조언해 주시잖아요. 네. 이런 조언들을 끌어왔다라고 보면 돼요. AI로.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 명 학습시키니까 초보 농부가 가서 농지 질 때도 이 전문가의 90% 이상만큼 수익이 나와요. 수율이.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 시키고 하드웨어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거가 뭐 아직은 이제 사업 초기이지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만약에 뭐 양상추다 또는 뭐 토마토다 같은 좀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거 키워나갈 때 초보 농부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율을 바탕으로 농사할 수 있으니까 농업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겠죠.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도 들으면서도 계속 복잡한 게 야,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AI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또 이런 거는 또 재밌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관심 갖고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이쪽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 또 농업이 굉장히 국가 비즈니스 크잖아요. 농업 아니면 관광 거의 두 가지니까는. 네. 근데 또 농업이 워낙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몇 단계 뛰어넘는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그래 좀 투자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렇게 특정 회사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 네. 어떤 뭐 섹터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유망하다? 뭐 네. 앞으로 좀 AI가 가장 좀 접목되기 쉽다? 이런 거는 어디로 보세요? 어떤? 저는 단계로 봤을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로봇이 가장 현재 매력적인 테마인 것 로봇 같아요. 쪽으로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LLM은 버추얼 형태였고
얘가 피지컬로 넘어가는 요 매개체가 로봇인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기업이 로봇에서 승기를 갖고 갈 것이냐. 네.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나의 기업에 다 투자하진 않아요. 만약 네. 로봇에 투자하고 싶어도 갖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조금, 미국 기업 조금, 국내에 있는 요 기업이 될까 싶은데 조금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늘 좀 욕심이 나면 사실 네. 하나의 기업 다 하나에 놓고 몰빵하죠. 싶은데 네. 이건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위험해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. 그럼 한국 기업들은 좀 그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네. 것들 IT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경쟁력도 있는데 네. 로봇 분야에서는 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나요? 아니면 뭐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? 한국에는 로봇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좀 있고요. 네.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건 아니고 인수한 거고 두산도 이제 인수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대기업이 외국 거나 다른 걸 인수해서 갖고 있는 케이스랑 또 국내 로봇 스타트업들이 뭐 보면 요즘에도 보면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커피건 뭐 치킨이건 이런 제조 기반 로봇들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조금씩 좀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 네.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. 이게 그 가게 주인분 입장에서는 요즘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계로 대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예. 이쪽도 좀 빠르게 좀 뭐가 좀 발전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?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,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안 느껴지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, 오히려. 왜냐하면 언급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는데 네.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뭐 한 명 구하면 50% 제공해주겠다 6개월 동안 이건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 도입을 정부에서는 더 촉진하려고는 합니다. 근데 이게 그래요?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한 게 네. 이러면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직업이 없어지는 네. 거니까. 그래도 일단 현재 정부에서는 그래도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로봇을 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좀 촉진하고 있는 정책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이제 그 뭐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네. 수 있지만 금을 캔다는 확률이 좀 낮을 수가 있으니까 네. 확실하게 금광 옆에서 이제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처럼 예. 요 AI 예. 파는 어쨌든 막 투자가 예, 막 가고 그쵸. 있으니까 예. 확실한 예. 요쪽 그 옆에서 그 음식점 예. 맛집 할머니 예. 요런 그 포지션의 그 예. 사업이랄까요? 예. 이런 거 뭐 엔비디아일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엔비디아는 늘 그런 얘기 하자. 로봇에도 보면 네. 젠슨왕은 자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머노이드의 심장을 엔비디아가 하고 싶다라는 꿈인데 네. 그게 되면 대박인 거죠, 사실. 그렇죠.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. 네. 나는 여기다 팔겠다.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에너지인 것 같아요. 전기. 에너지. AI가 아무리 효율화가 돼도 이미 전기 되게 많이 먹고 있지만 효율화는 되고 있는데 총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뚝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. 그럼 결국 전력을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.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발전도 있지만 송전, 여기 들어간 송배전 설비나 파이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네. 저도 실제 뭐 전 전문 투자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이런 생각 갖고 있긴 해 재미삼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네. 저도 실제 그런 기업도 주식 조금 갖고 있어요. 결국에 그 너무 핵심 기술 막 이런 거만 네. 보지 마시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서포트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. 그렇다고 청바지가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거잖아요. 근데 아, 그렇죠. 안전하게 깔아줄 수 네. 있다고 보는 거죠. 물론 이제 금을 캐는 사람이 네, 가장 그쵸. 돈 많이 벌긴 네, 하지만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네. 된다. 그러면은 지금 그 AI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뭐 로봇도 중요하지만 네. 뭐 핵심 뭐 뇌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뭐 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. 여기서 아직 뭐 성과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뭐 다 망한다. 네.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뭐 M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막 다들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그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건가요? 한두 기업이 다 먹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섹터가 나눠지는 게 있으니까.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100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또 러프하게 잡으면 몇십 개 이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몇십 개 이내에 과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한두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. 네. 모든 나라가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슈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. 그 부분에서. 우리는. 쉽지는 않은 상황이 좀 어려운 점은 있다. 네. 특정 섹터는 괜찮아요. 예를 들어 뭐 SK는 통신이나 텔레콤 쪽 콘텐츠 쪽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중심축을 꽂고 통신 분야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긁어다가 학습시키고 이런 것도 SK가 하고 계시는데 특정 섹터 내에서 깃발 꽂을 수 있는 게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범용적인 LLM, 뭐 메타나 구글이나 MS가 갖고 있는 것처럼 네. 그 시장에서 한국의 뭐 네이버나 KT가 이런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
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. 이게 아무래도 성능이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같은 돈 내고 어차피 좋은 제품이 있고 안 좋은 제품인데 네, 애국주의적으로 이거를 사서 네.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물론 뭐 국산 업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. 예를 들어 국내 법 준수나 어떤 정보보호 문제나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 등등 네. 또는 한국어에 대한 어떤 지원 여부 등등이 있긴 한데 외국 기업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. 조금씩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만 갖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예전에 오픈 AI 그 챗 GPT도 처음에는 한국말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알아서 다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결론만 말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이 결국에 AI 어떤 이 뇌라고 할까 이거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. 현재는 뭐 그렇게 확률이 저는 가장 높아 보이는 게 투자만 봐도 뭐 미국이 중국보다 투자액이 크지만 한국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한 해 투자액이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. 몇십 배.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잡기는 일단 현재 자원 규모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저도 뭐 비전문가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팅 그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데이터도 뭐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작을 것이고 돈도 당연히 이제 밀린다면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외국이 그렇게 그 뭐랄까요 뭐 뇌를 장악해 버리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또 거기에 또 이제 경제든 뭐든 다 이렇게 종속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걸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들이 뭐 데이터도 우리가 안 끌어다 쓸 거고 뭐 비용도 낮게 해주고 하겠지만 점점 자기네 중심으로 가겠죠. 사용료도 올릴 것이고 너희가 갖고 오는 데이터 우리가 어노니마이즈 해가지고 학습에는 쓰자. 이게 공익적으로 좋은 거잖아. 이렇게 해서 공익을 앞세워서 또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. 안 주면 못 쓰게 한다. 안 주면 약간 또 불이익 줄 수도 있고.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은 무지 높죠. 그러면 우리 뭐 어떤 국가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만의 뭔가를 좀 갖추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나요? 있죠.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보게 되면 뭐 자체적으로 LLM을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은 서비스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쓰려고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GPT 같은 걸 끌어오는데 우리 걸 학습을 시켜서 약간의 한꺼풀 씌워서 우리 거와 시켜서 쓰는 기업들도 있고 가장 사실 고민인 거는 정부 쪽이긴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분들 만나게 되면 디테일한 얘기는 하기 조심스럽지만은 내부적으로 쓰고 싶긴 한데 워낙 민감한 정보가 많으니까 다 내부가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. 외국에 뭔가 잠깐 데이터가 갔다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. 그럼 저 이제 그때만 드리는 조언은 또 국내에 그런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만드는 방법 자체는 공개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라도 내부에 쓸 수 있는 거 좀 만들어도 괜찮다. 다만 처음에는 되게 매력도가 떨어질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반응이 늦고 빠르고 떠나가지고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. 근데 그걸 처음에 감수하고서 쌓아 올려간다라고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께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 써버리게 되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흐름상 미국이 특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걸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구조고 이게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국은 AI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좀 더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구조인 거는 필연적인 건가요? 아니면 이게 뭐 거품이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사실 AI 주에 대해서만 논해서 거품론이 있는데 저는 AI가 이제 다른 산업으로 파생되는 게 성과로 돌아온 시점이 되면 이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의학 분야에 진짜 갈목할 게 생기거나 자동차 제조 라인을 혁신해서 들어온다던가 해서 한번 이렇게 루프가 도는 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 안정화되는 거죠 산업이. 그러면은 그런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장 효율화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기업에서도 이제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면 이게 AI의 발전이 한국 경제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?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나쁘다고만 보진 않는 게 우리나라가 일단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갔잖아요. 뭐 3천만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노동인력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노동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한번 심각하게 AI나 로봇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대체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일하는 게 이제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식은 있겠지만 이걸만 조금만 좀 내려놓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뭐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게 막 급전직하는 거는 좀 막을 수도 있겠네요.
아 그러면은 그 요번에 그 교수님이 쓰신 그 기억의 낙원도 어찌 보면 네. 약간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네. 이제 소설을 쓰신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또 이제 기술 기반으로 얘기를 하신 그쵸? 거니까 예.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이런 거를 좀 뭐 이런 상황이 될 건데 네. 이거를 좀 예측해 가지고 우리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. 뭐 이런 예. 것들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? 이게 사실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는 공학적으로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예측하면 돼요.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. 근데 오히려 지금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점 같아요. 네. 제가 스스로도 놀랬던 게 2021년도에 초단편 소설을 짧게 썼던 게 있는데 이 글이 AI가 인간을 학습을 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되어버렸어요. 한 3년 만에. 벌써. 네.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의 낙원에서 제가 인간의 뇌가 AI하고 연결이 되고 인간의 뇌의 기억이나 이런 게 AI에 의해서 뭔가 조작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가 100년 후가 아니라 네.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요. 네. 특히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먼 미래를 꼭 당장 내년이나 후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다방면으로 보시려면은 전 SF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에. 사실 예전에 그 SF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네. 다 이거 약간 황당무계하다는 거를 약간 전제로 깔고 SF를 네,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화된 게 많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뭐 기억의 낙원도 네. 마찬가지지만 이걸 읽었을 때 뭐 이렇게 되겠어 하는 게 네.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특히 저는 당연히 이제 공학자다 보니까는 네. 뭐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연구가 더 나가면 이렇게 되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제 끌어서 쓴 거다 보니까는 네. 제 입장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. 심각하게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책일 수 예, 있다. 이게 공상과학이 아닐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뇌과학 입문서처럼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소설이긴 한데. 생각보다 앞으로 이렇게 빨리 온다라는 예. 것도 한번 염두에 둘 수도 있겠네요. 예. 그럼 저 마지막으로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. 뭐 저도 좀 궁금한데 네. 요즘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. 큰 기업인데 그쵸. 좀 예.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네네.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AI고 뭐 다 이렇게 발전되고 한다 그러면 네. 삼성전자는 가전도 만들고 네, 뭐 그쵸. 이제 뭐 반도체도 만들고 네. 다 하면 오히려 이게 휴머노이드 뭐 연관돼서 다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. 들거든요. 예. 이 어떤 삼성전자가 뭐 지금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?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건 저도 공감합니다. 일단 저도 주주긴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여러 사업하고 일도 네.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행히도 하고 프로젝트 하고 있긴 한데 걱정은 돼요. 음. 근데 저는 뭐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력이라는 게 있다라고는 봐요. 삼성이 오랫동안 해왔던 레코드가 있고 사람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또 서비스군이 다양하잖아요. 네. 집안에 있는 가전도 있지만 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반도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융합을 해서 넥스트 넥스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봐요.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결합시키려고 하면 이제 뭔가 강력한 리더십, 네. 어떤 결단력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새로운 걸 돌파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나가고 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조금 약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리스크를 막 감수하고도 네. 한번 막 질러야 되는. 저는 우리 삼성 가면 이제 임원분들 만나면 그런 걸 얘기해요. 뉴럴링크나 또는 네. 뭐 인간 진짜 급진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 소설에서 다뤘던 아이템이기도 한데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동을 해서 뭐 치매 환자들인데 뇌가 보조 프로세스 해주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. 해외에서는 네. 이런 급진적인 걸 삼성에서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. 삼성이 언제나 이렇게 리모컨 같은 데도 버튼 많은데 TV 리모컨을 없앤다. 냉장고 네. 리모컨도 없앤다는 관점으로 뉴럴링크처럼 그런 거 연구 삼성에서 해봤으면 좋겠다. 어. 약간 하고 계세요. 네. 근데 아주 소액으로 하고 계시거든요. 소액으로.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대표적인 삼성이라고 하면 네. 그런 돈 거 많은데. 하고 네. 그런 거 함으로써 만약에 올해 수익이 약간 낮아져도 주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을 거리가 된다라고 봐요. 근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또 우리나라 이제 경영 자체가 네.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경영하고 또 시장도 그렇게 기업을 약간 기대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서로 좀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조심스러운 바람이 당장 있어요. 뭐 주가 네. 조금 내려가면 네. 바로 난리 나는데 뭐. 그러니까 주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바라봐 주시고 회사의 그 리더분들도 내가 재임하고 있는 2, 3년을 바라보시지 말고 5년, 10년을 바라보면서 회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욕심이 그러니까 있습니다. 뭔가 뭐 일론 머스크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네. 우리도 충분히 무언가 그 좀 저력이 미래를 있다라고 위해서 봐요.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다 있는데 네.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책임지고 막 리스크를 네. 감수하는 그 부분이 조금 예, 아쉬울 그런 수 리더십 있다. 부분이 조금 더 네, 그런 거 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. 해결이 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. 예, 예. 그럼 이렇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시죠?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또 사실 또 이제 로봇, 뭐 챗 GPT,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미래가 바뀔지
다양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, 4년 전만 생각해 보면은 벌써 너무 빨리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앞으로 미래가 정말 더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도 좀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저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억의 낙원에 네네. 어느 정도 이게 공상이 아니다. 이거 네. 진짜 예. 생각보다 예. 꽤 과학적인 네, 미래다. 그럼요. 단기간의 미래다라는 네. 것도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